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 보셨나요?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이 그냥 2% 넘게 급락했고요. 네, 그리고 VIX 지수, 그 공포 지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공포지수. 그게 하루 만에 거의 30%가 폭등했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패닉이죠. 그렇죠. 단순한 조정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게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일까? 아니면 이 숫자들 뒤에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폭풍,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또 일본에서 시작된 금융 쇼크, 이 두 가지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인 섹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홀로 녹색불을 켠 반도체 섹터의 미스터리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폭풍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논란의 시작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린랜드를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아니, 처음엔 다들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랜드의 성조기를 합성한 사진을 떡하니 올리고 심지어 캐나다, 베네수엘라까지 미국 땅으로 표시한 가짜 지도를 공개하는 걸 보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건 거의 대놓고 도발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산된 행동이다. 네, 그린랜드는 엄연히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거든요. 동맹국의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향해서 너희랑 우리 이제 예전 같은 동맹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 매기겠다는 위협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러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네, 그러고 나서 해결의 열쇠를 자기가 쥐고 흔들겠다는 거죠.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유럽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특히 그 덴마크 출신 유럽의회 의원. 그 연설. 네, 공식 연설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F-up라고 외친 사건. 전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장이 막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외교 무대에서 그런 원색적인 단어가 나왔다는 건 이건 이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성적인 대화는 끝났다. 이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분노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으로 바로 이어졌죠. 네, 실질적인 보복으로 이어진 거죠. 덴마크의 주요 연기금 중 하나인 아카데미커 펜션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더 이상 미국 국채에 신규 투자 안 한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전부 다 팔겠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그게 연기금 하나가 국채 판다고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까 싶기도 한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수십 년간 미국 달러랑 국채를 중심으로 굴러가던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굳건한 동맹이 유럽이었는데 그 동맹이 이제 너희 빚 안 사줘. 이렇게 선언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거의 금융으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례가 없다. 네. 과거에 아무리 무역 분쟁이 심해도 금융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거든요. 서로 너무 깊게 얽혀 있어서 이걸 무기로 쓰는 순간 다 같이 죽는다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 금기가 깨진 거군요. 깨진 겁니다. 덴마크 연기금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다른 유럽 연기금이나 중앙은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독일이나 프랑스까지 동참한다. 상상하기 싫죠. 대통령의 트윗 하나가 수십 년 된 금융동맹을 흔들고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신호탄이 된 거네요. 이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 순간이죠. 요즘 백악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한 명은 집안에서 계속 불을 지르고 다른 한 명은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필사적으로 물을 뿌리는 모습이랄까요?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불 지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고 불 끄는 역할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몫이 됐죠.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맞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지금 양쪽에서 터진 불을 끄느라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우선 유럽 쪽 불부터 끄려고 다보스 포럼에서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죠. 뭐라고 했는데요? 제발 보복하지 말아달라.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좀 지켜봐달라고요. 지금의 이런 위협은 그냥 일시적인 히스테리 같은 거니까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 이런 취지였는데 유럽 쪽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겠네요. 표정이 안 좋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갈등을 부추기고 재무장관은 그걸 수습하러 다니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소방수 역할은 알겠는데 진짜 문제는 시장이 그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센트 장관이 진정하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 가까이 폭등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뭐 말의 힘이 시장의 공포를 전혀 못 이기는 거죠. 시장은 지금 재무장관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다음 트윗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말로만으로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펀더멘탈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동시에 베센트 장관이 일본 쪽 불도 끄려고 애썼습니다. 아, 일본발 금융불안? 네,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건 그린란드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 내가 일본 당국자랑 통화했는데 곧 시장 안정시킬 발언이 나올 거니까 걱정 말라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죠. 하지만 이것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군데서 동시에 불이 났는데 소방수가 가진 물량 동의는 하나뿐인 격이네요.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불이 난 곳으로 가보죠. 하나의 폭풍만으로도 벅찬데 지금 시장은 어쩌면 더 근본적인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치솟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인이 뭔가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이에요. 감세로 세금이 줄면 당연히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고, 그럼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할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의 40년물 초장기국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돌파하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금리가 4%라는 게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전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건가요? 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사실상 공짜 돈 파티를 벌여왔거든요. 공짜 돈 파티요? 네,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아주 싼 이자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 유럽 채권, 신흥국 부동산 같은 전 세계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온 거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 투자에 저금리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온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 인출기 이용료가 갑자기 비싸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금리가 4%까지 오른다는 건 더 이상 엔화가 공짜 돈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투자자들은 엔화 빚을 갚기 위해서 전 세계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급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주식을 팔아서 엔화로 바꾸고 유럽 채권을 팔아서 엔화로 바꿔서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건 뭐 거의 글로벌 규모의 마진콜 같은 거군요.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갈등보다 더 근본적인 공포인 거예요. 정치적 갈등은 어떻게든 협상으로 해결될 여지라도 있지만 이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거든요. 최악의 타이밍에 터졌네요, 정말. 네, 시장이 이미 잔뜩 겁을 먹고 흉흉한 이 최악의 시점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가 다시 건드려진 셈이죠. 오늘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공포가 정말 그대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2% 넘게 폭락했고 VIX 지수는 폭등했고요.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올랐지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은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장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온통 붉은 핏바다 속에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희망적일 수도 있는 작은 녹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아, 그 얘기 해봐야죠.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례적인 현상, 바로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네, 정말 미스테리한 움직임이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 와중에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0.63% 상중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을 방어한 걸 넘어서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더 놀라운 건 낸드 플래시 업체인 샌디스크는 무려 10% 가까이 폭등했고요. 웨스턴 디지털 역시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히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지정학적 거시경제적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와중에도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급등했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시장이 이 모든 거시적 불확실성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라는 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더 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시장에 아주 스마트한 돈들이 결국 이 혼란이 끝나면 가장 먼저 회복할 곳은 반도체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성 있죠. 어제 한국 시장 마감 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반도체 주도주들이 정말 투매에 가까운 매도를 겪다가 막판에 반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의 이 움직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잠시 후 일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 미스테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지정학적 위기가 유럽의 금융 보복 위협이라는 실질적인 리스크로 번졌고, 동시에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 금융시장의 오랜 트라우마가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불확실성의 열쇠는 이 갈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 하나의 정치적 발언과 트윗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는지, 또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동맹 관계와 시장 안정성의 기반이 얼마나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장기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채권 같은 금융수단이 동맹국 사이의 정치적 분쟁에서 무기가 되는 것이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금융 안정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정치 지도자들의 변덕에 인질로 잡히는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